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세가 되었지요. 내 나이 또래는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강의를 하던 동료 교수들도, 밤새 토론을 벌이던 친구들도 이미 대부분 저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분들이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조금 묘한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굶주림을 겪었고 폭격 속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산업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제자들을 보았고 IMF 외환위기 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강의실로 찾아와 눈물 흘리던 중년 가장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팬데믹까지 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격변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내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말은 사실은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만 나올 수 있는 한숨입니다. 젊은 날에 나는 변화가 곧 진보라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사회,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배웠지요.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멈추면 낡아진다고 말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더군요. 새로운 여행지,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역동적으로 살아라. 더 자극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루가 평범하면 불안해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을 지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지루함이 아니라 격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한때 학자로서 명성을 얻기도 했고 연구가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하고 해외 학회에 초청받고 박수를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기쁨과 흥분, 기대와 긴장이 한데 뒤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격렬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또 다른 부담과 경쟁, 시기와 비교가 따라왔습니다. 반면 아무 일도 없던 날들, 매일 같은 시간에 강의실로 걸어가고 같은 자리에서 학생들을 바라보고 같은 길로 집에 돌아오던 그 무수한 평범한 날들, 그 날들이야말로 지금 돌아보면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문장을 자주 떠올립니다. 행복이란 커다란 기쁨이 아니라 커다란 고통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은 어느 철학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100년을 넘게 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장년층이 가장 크게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건강 악화, 자녀 문제, 자산의 급격한 변동, 결국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대부분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큰 다툼도 없었으며 통장에
치명적인 손실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할 일을 하고 저녁에 무사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찮은 하루일까요? 나는 6.25 전쟁 당시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너무 지루했다는 말은 사치였습니다. 오늘을 무사히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지루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큰 파도가 없는 상태, 바다가 잔잔할 때 사람들은 심심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바다가 잔잔하다는 것은 배가 침몰할 위험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을 젊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40대, 50대, 60대 여러분, 혹시 요즘 뭔가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급해하고 계십니까? 물론 새로운 도전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변화가 정말 필요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지 지루함을 두려워해서입니까? 나는 100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늘 무엇을 더 얻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큰 파도를 피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단조로움 속에 사실은 가장 값비싼 평화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내가 직접 겪은 변화의 파도들, 그리고 그 파도들이 내게 남긴 상처에 대해 말입니다.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변화를 사랑한다고까지 말했지요.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새로운 제자를 키워내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보니 변화가 많았던 시기일수록 내 마음에는 언제나 근심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내가 선택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강의실은 사라지고 교정에는 총성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하루아침에 군복을 입었고 제자들이 소식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매일이 극적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이 터졌고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시간들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오직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공포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이 지나치게 흥미진진해질 때 그것은 대개 위험이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세월이 흘러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도 비슷했습니다. 내 제자 중 한 명은 작은 회사를 창업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 시장이 급변하고 투자 실패가 겹치면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찾아와 술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보다 역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동성은 그만큼 큰 불안과 부담을 동반했습니다. 상승의 속도가 빠를수록 추락의 공포도 컸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소득의
급격한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모험이 자산이 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안정이 곧 자산이 됩니다. 나는 이 통계를 보며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미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일, 새로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 큰 투자를 하는 일, 물론 그 안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기회를 볼 때는 설레지만 그림자를 볼 때는 잠을 설치게 됩니다. 나는 한때 해외 연구소로 자리를 옮길 기회를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했고 나 역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 더 큰 무대. 그러나 며칠 밤을 고민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설렘 뒤에는 가족의 불안, 언어의 장벽, 문화적 고립, 실패의 가능성이 함께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나는 남았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는 지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남은 이후 내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배를 비유로 자주 설명하곤 합니다. 배가 잔잔한 호수를 건널 때는 심심합니다. 풍경도 비슷하고 파도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파도는 높고 바람은 거셉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짜릿한 모험 같지만 선원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은 모험의 낭만이 아니라 침몰의 위험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인생이 잔잔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매달 월급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명성이 급상승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한 사건도 없던 시기. 하지만 그때 나는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내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생이 가장 화려했던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잠이 얕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다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 입을 가능성도 많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많다는 말은 동시에 위험도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삶은 이미 많은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며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이 시기에 또다시 거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일은 어쩌면 이미 충분히 무거운 배에 더 많은 짐을 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험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 모험이 진정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것입니까? 내가 100년을 살며 배운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별일 없음입니다. 별일이 없다는 것은 오늘도 큰 파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외부가 조용해질 때 오히려 우리 내면이 어떻게 깊어지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밖이 조용해질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대학에서 보냈습니다. 강의와 연구, 학생들과의 토론이 내 일상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지극히 단조로운 삶이었습니다. 매 학기 비슷한 강의를 준비하고 같은 교정을 걷고 같은 연구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참으로 반복적이고 심심한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 단조로움이 있었기에 내 안의 세계가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IMF 직후 대학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동료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연구비는 줄어들고 학생들은 취업 걱정에 강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외부 강연과 자문 요청을 여러 건 받았습니다. 돈도 더 벌 수 있었고 이름도 더 알릴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도서관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서가 사이에서 오래된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시기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내 사유의 깊이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때 정리한 생각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외부가 단조로울수록 내면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 불안해지는 사람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해지는 사람. 전자는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술자리, 모임, 여행, 새로운 계획.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조용한 오후, 책 한 권,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오래 묵은 기억들이 하나씩 정리됩니다. 최근 장수 연구를 보면 10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과 깊은 사색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연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삶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60년 넘게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이 크게 아프지 않은 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건강을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간은 내게 가장 깊은 사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걸으며 나는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렸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했고 지나온 실수들을 천천히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드러낼 수 있을까? 노년이 되면서 나는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세상을 넓히려 애썼습니다. 나이가 들자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외부 자극이 줄어들수록 감정의 기복도 함께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성공에도 크게 들떴고 작은 실패에도 깊이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루틴 속에서 살다 보니 마음의 파동이 점점 잔잔해졌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면 예측 가능한 일상과 안정된 관계는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춘다고 합니다. 나는 이 데이터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단조로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것을 나는 이제 화려한 자극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하루가 고맙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이들이 다 커서 떠나고 직장도 예전만큼 바쁘지 않고 일정표가 비어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까?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당신의 내면이 자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105년을 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려 합니다. 어떻게 삶을 좁히고 덜어내는 것이 오히려 평화를 넓히는지 내가 직접 실천했던 좁힘의 미학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나는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버리고 사람을 줄이고 약속을 덜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세상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전혀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가벼움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관계가 넓을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명암이 두툼해질수록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학회, 모임, 자문, 연애, 달력은 늘 빼곡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그 많은 만남 중 내 영혼을 진정으로 쉬게 해준 관계는 몇 되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를 택하자. 전화번호부에서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의무처럼 이어오던 모임에도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대신 오랜 벗 몇 명과만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지나간 날들에 대한 소박한 회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뒤에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자 근심도 함께 줄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디에 초대받지 못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에 대한 비교가 희미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50대 이후에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가 인간관계 갈등이라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 내 위치 변화, 은퇴 후 역할 상실, 가족 내 세대 차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나는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용기보다 관계를 줄이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소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한때 책을 수만 권 모았습니다. 연구자에게 책은 무기와도 같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90을 넘기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펼쳐볼 책은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나는 제자들과 상의해 대부분의 책을 기증했습니다. 서가가 비어가던 날 묘한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깊어졌습니다.
공간이 넓어졌고 시야가 트였습니다. 책이 줄어들자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소유는 곧 책임입니다. 집이 클수록 관리할 것이 늘고 재산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소유는 종종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노년에 이런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행복은 더 채우는 기술이 아니라 잘 비우는 기술이다. 이 말은 내 삶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하던 시절에는 늘 긴장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삶의 이벤트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증명하듯 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는 생활. 누군가는 그렇게 살면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지루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루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큰 사고도, 큰 분쟁도, 큰 파탄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활동 범위를 좁히면서 오히려 평화 영역이 넓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뻗어있던 촉수를 거두어들이자 내 안의 세계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계십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반대로 해보십시오. 약속 하나를 줄이고 물건 하나를 비우고 관계 하나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덜어냄이 의외로 큰 평화를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리고 내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루틴이라는 성에 대해 말입니다. 나는 한때 여행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학회 초청으로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낯선 도시의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파리의 거리, 로마의 광장, 뉴욕의 밤거리, 젊은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내가 더 커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호텔방 창가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든 결국 나 자신과 함께 있구나. 아무리 풍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속에 불안과 후회, 성격과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화려한 거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였고 조용한 고향집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여행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시야를 넓혀주고 굳어있던 생각을 흔들어줍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공허함의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것을. 공허한 마음은 비행기를 타고도 따라옵니다. 캐리어 속에 옷을 넣듯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함께 들고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은퇴 불루를 겪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잦은 여행이나 과도한 소비로 허전함을 달래려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자극은 잠깐의 활력을 주지만 일상이 돌아오면 공허함도 함께 돌아옵니다. 나는 그래서 여행 대신 루틴을 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아침 산책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오후에는 짧게 글을 씁니다. 저녁에는 오래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겹지 않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 반복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루틴은 나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줍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는 내 마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안전함 속에서 나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차분히 숨을 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우울감과 불안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자들을 연구한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일관된 생활 패턴입니다. 나는 그 연구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단순했기 때문에 오래 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떠날 수 있는 자유보다 떠나지 않아도 평온한 능력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40대, 50대, 60대의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세상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젊어 보이려 애쓰고 더 새로운 것을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기쁨이 없었다고 해서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고통이 없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세상을 넓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깊게 하는 일이다. 나는 이 말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서 숨을 고르는 하루, 그 단조로운 벽돌들이 쌓여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단단한 성이 될 것입니다.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루함은 평화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100년을 넘게 산 한 노교수가 당신의 무탈한 하루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